안녕하세요. 올해 75, 이제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겪었고 또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엔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중년엔 위기 앞에서 흔들리며 함께 버텨냈고 노년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이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웃고 가끔은 외롭지만 가끔은 나도 참 괜찮은 삶을 살아냈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나이 70이 되었을 때 문득 나 자신이 낯설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가족 부양하느라 정신없이 달렸죠. 그러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뒷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서 있고 그제야 묻습니다. 너는 누구였니?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쉰 즈음에는 성공이 뭔지도 모른 채 책임만 지고 살았고 60 넘어서는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모든 시간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내 사연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이야기를. 이건 대단한 성공담도 아니고 눈물겨운 드라마도 아닙니다. 그냥 한 노인이 살아온 날들의 조각들입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붙고 나니 너무나 기뻐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친구의 소개로 작은 찻집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말수가 많지도 꾸밈이 심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눈빛, 무심한 듯 다정한 말투. 그녀를 처음 보고 내가 반한 건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론 말도 없고 과묵한 내가 그 앞에선 괜히 농담도 하고 싶어졌으니까요.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똑 부러지면서도 따뜻한 성격,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마음을 더 줬지만 나중엔 그녀도 말하더군요. 처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당신 눈이 정직해 보였거든요. 데이트라고 해봐야 분식집 떡볶이에 시내 한 바퀴 걷는 게 전부였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이던 그 며칠 같이 웃으며 라디오를 들은 그 밤들.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결혼하던 날 비는 보슬보슬 내렸고 신혼집은 작았지만 웃음이 넘쳤습니다. 나보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주던 아내, 지친 날이면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던 그 손길. 나는 그 손을 잡고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월급날이면 쌀 사고 고기 한 근 사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저금 통장으로 들어갔죠.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언젠가는 우리도 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둘이 그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요. 정말로 그날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4년 이삿짐을 싼 날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창문 너머 햇살이 잘 드는 집을 처음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새 집 베란다에 둘이 나란히 앉아 종이컵에 콜라를 따라 마셨습니다. 우리 진짜 집을 샀네. 당신도 고생 많이 했어.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쳐도 아내는 언제나 조용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나는 늘 부족했지만 그런 아내를 보며 배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구나. 몇 년 뒤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자꾸 엄마 손을 차지하려 하고 둘째는 조그만 손으로 내 셔츠 단추를 잡고 잠들곤 했죠. 아이 둘을 무릎에 앉혀 만화 영화를 같이 보던 일요일 오후. 그 소소한 시간이 나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벽에는 커다란 달력이 붙어 있었고, 달력엔 예방접종, 학교 준비물, 급식비, 그리고 가끔은 엄마 아빠 데이트 같은 글씨도 적혀 있었죠. 정신없이 바빴지만 돌아보면 그게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마흔을 넘기고 삶은 또 다른 모양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선 젊은 축이 아니게 되었고, 아이들은 어느새 부모들의 참견을 싫어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세상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동료들 모임에서도 친척들 잔소리 속에서도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시대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안정만 쫓아 살아온 내가 뭔가 뒤처진 것 같았고 한 번쯤은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우리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난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의 아파트 분양권에 손을 댔습니다. 아내가 알았을 땐 이미 계약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이자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가계부엔 빨간 줄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요.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고 우리 둘이 힘 합치면 이거 못 넘을 산 아니에요.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말했습니다. 실망도 했지만 당신이 용기 내서 뭔가 해보려 한 거, 그 마음까지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젠 나도 옆에서 같이 도울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마주 앉아 가계부를 함께 넘겨보았습니다. 맞벌이였기에 가능한 계산이었습니다. 퇴근 후 나는 예전부터 조금씩 해오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문서 쓰고 정리하는 일이 익숙하다 보니 작은 지역 잡지에 기고를 하거나 원고 정리, 아르바이트 같은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급한 일 마무리하고 밤 10시쯤 조용한 방에 앉아 컴퓨터 앞에 앉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조금씩 넘겨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 힘겹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며 결국 그 문제의 집은 손해를 감수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큰 복은 같이 땀 흘려줄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릴 땐 대단한 지식보다 우리니까 같이 해보자는 그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되더군요.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 내 나이 55이 되었을 때의 사람들은 아직 젊다고 했지만 인생의 후반전 시작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나는 공무원으로 일한 지 30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하루 출근 도장을 찍으며 남은 정년까지 5년. 아내도 교단에 선 지도 30년이 다 되어갔죠. 이제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우리도 곧 은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바쁘게 달리던 세월. 부동산 실패로 잠 못 이루던 시절. 사춘기 아이들과 신랑이 하던 시간들.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고 나는 퇴근 후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손주가 태어났어요. 순간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온 거야? 우리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옷차림으로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밤 9시를 넘긴 산부인과 하얀 불빛 속 간호사가 안겨준 작고 붉은 아기. 아내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게 우리 손주야? 내 마음 어딘가에서 어떤 문 하나가 탁 하고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맞이하려고 그토록 달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 둘을 키워 독립시키고 이제는 그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는 한 아이의 탄생으로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새로운 이름을 가진 우리 둘 다시 배우는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우리 부부는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나는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직접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수원에 살고 있었죠. 평일에는 각자 일하고 주말에만 볼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에서 미국 지사 발령이 났어요. 아내랑 아이 데리고 당분간 거기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 가는데? 2달 뒤요. 준비할 게 많아서 벌써부터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손주를 품에 안은 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화면 너머로만 아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 후에 아들의 손을 그 아들의 아이 손과 함께 손주가 떠난 처음 한 달은 적막했습니다. 현관에 걸려있는 작은 운동화, 식탁 옆자리에 놓인 아기 식판 모든 것이 손주의 흔적처럼 남아 우리 부부의 마음을 한참이나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아들 내외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화면 속에서 손주는 아직 또렷한 말도 못하지만 우리 얼굴을 보자마자 양팔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손주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고 나는 손을 흔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손주는 자라며 조금씩 말을 배우고 아내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해 저장하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커서 보여줘야지 이게 내가 할미 처음 불렀던 날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그 작은 입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순간 나는 울컥했습니다. 나를 부르는 아이의 첫 소리.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화면 너머로도 자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늦가을 저녁 아내가 말없이 거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동안은 분주했지만 요즘은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고 오후엔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말했어요. 평소처럼 따뜻한 커피를 2잔 내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보, 아이들도 다 떠났고 당신 없으면 나 혼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건 격렬하지도
슬프지도 않은 아주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는 점점 저물고 우리 둘의 마음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 있는 사이가 되어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이 들어 말이 많아진 대신 표정 하나, 손끝 하나로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 사이. 그게 바로 우리의 노년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퇴직하면 뭐 하고 싶어? 어느 겨울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 일 안 하는 거 말고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당신 은퇴하면 나랑 제주도 한 달 살아볼래? 갑작스럽지만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꿈꿔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퇴직까지 2년 동안 매달 조금씩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어떤 동네가 조용할까, 어떤 계절이 좋을까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년 퇴직날 아내가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제주 항공권이야. 당신 퇴직하면 바로 떠날 수 있게 날짜 잡아놨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향해 떠날 차례였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려 한적한 돌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바람 냄새도 귤나무 사이 햇살도 마치 처음 살아보는 인생 같았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톳을 사고 나는 카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저녁이면 함께 걷던 중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것 참 오래 기다렸지. 응. 오래 그래도 기다림도 행복이었어.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하루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마친 뒤 주말엔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아내는 취미로 꽃꽂이를 배우고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보며 독서도 하고 가끔 아내와 등산도 가고 우리는 즐거운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정년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풍요롭고 또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지 5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의 건강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무거운 말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위암 말기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너무 놀라진 마. 그렇게 1년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추던 어느 날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웠어. 그 한마디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습니다. 커피 포트는 그대로 있었고 화분 속 꽃들도 그대로였지만 세상의 소리가 반쯤 꺼진 듯 느껴졌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나는 자꾸 그녀가 앉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영상통화로 손주와 웃는 것도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내가 남긴 것들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좋아하던 꽃 한 송이, 그녀가 남긴 레시피 노트,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적어 놓던 짧은 메모들. 당신, 오늘도 좋은 하루야. 그 글귀를 보며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래, 당신 없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오는 노년의 배우자와의 사별의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아내와 함께한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먼저 일어난 줄 알고 부엌에서 아내가 커피를 내리고 있을 것 같았고 저녁이 되면 문득 여보, TV에서 그 드라마에 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이제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빈 의자만 바라보며 자꾸만 아내가 앉던 자리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시간만 흘러보냈습니다.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쓰던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울어도 좋아. 하지만 오래 울지 말고 꼭 버텨줘요.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가지만 당신이라면 분명 잘 살아낼 거라고 믿어요. 그 글을 읽고 나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 아내와 함께 걷던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아내가 옆에 앉아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 없는 날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냅니다. 손주와의 영상 통화에서 손주는 나를 보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은 떠나지 않았고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오늘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린이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는 점점 나를 김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도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었고 다른 자원봉사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늦은 오후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내가 없는 하루를 살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의미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알고 있을까요? 나는 아내의 수첩 마지막 장 옆에 내 메모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마음이 덜 추워진다는 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아내가 떠난 뒤 나는 지금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내가 보고 싶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지요. 아내가 떠난 지 3년 내 나이 70대 중반입니다. 예전 같으면 인생 정리를 할 나이지만 요즘은 이제 겨우 산막이 시작되는 시기랍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이제는 100살까지도 일상이라고요. 그 말이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남은 25년은 조금 더 재밌게 살아보지 뭐. 나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더 다정해질 수도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인생의 후반전의 이막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걷기 운동부터 건강을 챙기며 천천히 하지만 재미있게 출발합니다. 내 인생이여 행복하라. 당신도 혹시 이 길을 걷고 있다면 더욱 힘을 내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올리시는 분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